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갈래복합 지문의 8번째 작품 함세덕 작가의 무의도기행 그리고 김정한 작가의 모래톱 이야기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작품 무의도기행 작품은요, 희곡, 즉 극갈래에 속한 무대 이제 연극을 위한 대본 희곡의 갈래인데요. 무의도라고 하는 이 공간이 인천 실제에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서해를 배경으로 어촌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고요. 또한 모래톱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조마이 섬이라고 하는 공간을 배경으로 설정되는데, 조마이 섬은 낙동강 일대, 즉 경상도 일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우리 무의도 기행은 희곡 작품이고요. 그리고 모래톱 이야기는 현대 소설 작품으로서 두 가지의 갈래는 다르지만 상이하지만 이 안쪽에 숨어있는 공통점과 차이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공통점 위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무의도 기행도요, 모래톱 이야기도요, 주변에 이 중심 인물이 서술하거나 아니면 중심 인물을 초점으로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후일담 이야기로, 후일담 형식으로 기록된다라는 것이 두 작품의 공통점이겠습니다. 먼저 무의도 기행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먼저 살펴볼게요. 강원도에서 농사를 짓다가 무의도로 옮겨온 낙경과 공씨입니다. 그래서 먼저 강원도에서요, 무의도로 삶의 터전을 옮겨온 낙경과 공씨가 있습니다. 낙경이 이 아버지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공씨가 어머니로 나올 겁니다. 자, 두 아들을 모두 발하해서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모두 잃고요. 낙경은 셋째 아들인 천명, 이 아들 뱃사람이 되어 집안의 생계를 보탬이 되기를 기자합니다. 자, 먼저 천명을 중심으로 저는 이야기 구조를 설명할게요. 천명의 중심으로 한다면 낙경은 아버지, 천명의 어머니는 공씨인데요.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즉 천명의 입장에서는 우리 첫째 형, 둘째 형을 모두 바다에서 잃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가 함께해서 바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천명은 뱃사람이 되기를 거부하지만 낙경과 공씨는 어떻게 해요? 집안의 생계의 보탬이 되기를 낙경과 공씨가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입장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천명은요, 그러한 기대를 외면하고요, 인천을 떠돌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천명은 외면하다가 태도, 대조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조. 낙경은 돌아온 천명에게 공주하게 배를 탈 것을 강권하나, 강권태도. 천명은 그 배가 낡고 부실하다며 거부합니다. 태도. 역시나 대조되죠. 강권은 강하게 권하다라는 거예요. 거의 명령을 하다시피 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권하나 천명은 그것을 배가 낡고 부실하다고 불안해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립, 즉 갈등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갈등 구조 먼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중심 인물인 천명은요, 뱃사람이 되기를, 뱃사람의 운명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낙경과 그의 공씨는요, 그것을 강권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대립 구조, 인물의 갈등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 갈등에서 중심 인물인 천명과 그리고 낙경, 공씨의 인물 설정을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천명이라고 하는 이 이름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천명은 타고난 운명이라고 하는, 타고난 운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타고난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거부하냐, 이거에 초점을 맞춘 운명과의 갈등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김동진 작가의 역마라는 소설이 같이 병합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 역마살 들어보셨죠? 역마살 읽긴 그 운명을 수능하냐 혹은 거부하냐, 이 거부하다가 결국 이 중심 인물은 수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 천명 역시 거부를 하다가 운명을 어쩔 수 없이 이 강권한,
부모님 이 덕분에 등살이 밀려서 이 수능을 하고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볼게요. 공주학의 아내, 공씨 앞으로 나눈다. 공주학의 아내와 공씨는 다른 인물입니다. 공주학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우리 천명의 외삼촌이고요. 그러니까 이 공씨의 남자 형제가 되겠죠. 자, 근데 공주학의 아내는 그러면 누가 되냐? 천명의 외숙모가 되겠죠. 이 작품 읽으면 외숙모가 참 밉상이에요. 한번 볼게요. 공주학의 아내가 형님 저 녀석을 그대로 뒀다가 저 녀석 누구요? 천명이요. 아니 마지막 남은 셋째 아들인데 계속 뱃사람으로 나가게 하라고 하거든요. 그대로 뒀다간 또 항구로 도망가서 외상밥 처먹고 우리 못할 일 할 거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밥값 장만하느라고 얼마나 애쓴 줄 알아? 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공주와 그리고 그의 아내가 되겠죠. 아우 내년 봄에 팔려든 새우젓 모두 미리 팔아서 변통을 했었어. 미리 팔아가지고 그것을 메꿨다 빚을 갚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네 볼 낯이 없네.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죠. 그래서 자네 볼 낯이 없네 라고 해서 미안함을 표시합니다. 공주학의 아내가 저 담 밑에 보퉁이 보시고 그래요. 보퉁이는 우리 짐을 얘기합니다. 즉 이렇게 보따리라고 하면 될까요? 네, 보따리예요. 보퉁이 보시구려. 어쩐지 하는 짓이 수상합니다만 설마 그러라 했었어. 아우 하는 짓이 수상했는데 설마 그러겠어? 라고 의심을 안 했었는데 저 보따리 누가 쓴 거다? 싼 거다? 네, 천명이 싼 보따리겠죠. 그래서 이 천명의 보따리인데요. 천명이 뱃사람을 되기가 거부하는 그리고 무트로 나가기를 이제 떠날 거라고 하는 그런 욕망, 소망이 되겠죠. 천명이 뱃사람을 거부하고 무트로 떠나겠다는, 무트로 떠나려는 의지가 되겠죠. 그래서 짐 싸가지고 집에 가는데 그 짐을 싼 것을 외숙모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천명의 어머니한테 말하고 있는 거죠. 저 남 밑에 수상하다. 공씨가 비로소 보퉁이를 발견하고 경악합니다. 태도 놀랍니다. 공주학의 아내가 내가 쌍짐시가 나서도 저 녀석을 기어코 내보내고 말겠수. 그래서 내보내고 말겠수라고 하는 건 뱃사람으로 외워져. 바다로. 저런 녀석은 덱기에서 안짝문들 뒤집어 써보고, 덱기는 갑판이죠. 안짝물도 뒤집어 써보고 맞바람에 돛줄도 붙들고 맞서 싸우는 바람을 얘기합니다. 남풍을 얘기하는데요. 바람도 맞아보고 휘날려 보기도 해야 정신을 좀 차릴 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뱃사람이 되게 하려는 거죠. 뱃사람 되게 하기. 그래서 갑판의 안짝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배가 들썩들썩하면 물이 이렇게 철썩철썩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 안짝물이라고 하는데 그 물 좀 맞아보고, 그리고 맞바람에 돛줄도 이렇게 붙들고 막 휘달려봐야, 고생 좀 해봐야 정신을 차릴 거다라고 하는 외숙모가 이렇게 계속 입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쟤는 좀 정신 좀 차려야 돼요. 배 좀 사가지고 이렇게 천명을 계속 뱃사람을 되기 위해 유도를 하죠. 가볼게요. 공씨가 천명에게 어서 개로 나가 이놈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개는요, 갯벌할 때의 개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닷가로 나가라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갯벌, 여기에서 나온 얘기다라는 거. 공주학의 아내가 싫다는 놈을 달래면 듣겠소? 그냥 끌고 나갑시다 라고 하는 태도 보여주는데요. 어떤 태도예요? 굉장히 강압적인 태도죠. 본인의 의사 따위는 묻지 않아요. 자신의 진로가 걸려있고 심지어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부모님 그리고 외삼촌, 외숙모는 계속 끌고 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 강건한 태도에는요, 당연히 플러스 공주학과 공주학 아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롭게 천명 혼자 싸우고 있는 갈등 구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공주학의 아내가 목반을 이 나무로 만든 쟁반이에요. 쟁반. 나무 쟁반.
나무 쟁반을 땅에다 내려놓고 달려가 천명을 잡아 끕니다. 막 이렇게 잡아 끌어요. 굉장히 강압적이에요. 강건합니다. 강압. 행동으로도 보여주죠. 가볼게요. 다리에 힘을 주고 버티며 놔요 놔요 라고 해서 공주하게 아내가 놓으면 또 항구에 가서 사람 다리에 받고 벌금 가져라고 하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들여받고 벌금을 가져오라고 하게? 라고 해서 이 지난날의 행적을 보여줄 수 있죠. 천명의 과거 행적 알 수 있죠. 벌금을 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라고 막 돈을 뜯어냈었나 봐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외숙모의 입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명이 누나가 천진으로 갈 때 나한테 한 말이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누나는 지금 천진으로 갈 때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현재 처지를 알 수 있죠. 누나의 처지. 나한테 한 말이 있어요. 공씨가 이렇게 애미 속을 썩이라고 하든 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공씨도 굉장히 천명에게 불만을 하죠. 왜 애미 속을 썩여? 이렇게 얘기하죠. 죽어도 항구에서 가서 죽지 떼무리서 사공은 되지 말라고 했어요. 떼무리. 바로 무의도 기행의 무의도가 되겠습니다. 무의도에서 뱃사공은 되지 말라고 했어요. 죽어도 항구에 가서 죽지. 그만큼 굉장히 위험한 공간이다라고 하는 건 천명과 그 천명 자녀의 또래들은 다 알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누나가 그렇게 위험성을 알려주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시대 배경이 좀 중요한데요.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누나는 천진으로 돈 때문에 팔려 들어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굉장히 열악한 상황. 그래서 이 부모님들과 외삼촌과 이 외숙모는요, 뱃사람으로 일을 해야 생계 유지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명이 그냥 띵가띵가 놀자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항구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가볼게요. 공주하게 아내 사공하고 무슨 대천지 원수가 됐다든? 아유, 지금 세상에 어수룩한 건 뭐니 해도 백정하고 괴기잡이밖에 없어. 그래서 이 고기잡이를 얘기합니다. 정유정 아저씨 고기잡이 정유. 잡아먹는 데는 밑질 게 없거든 하면서, 그래서 지금 세상이라고 했을 때 지금 세상은 일제강점기다라는 것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열악한 상황, 그러니까 다양한 일거리가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천명이 큰 성도 작은 성도 벌에서 죽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큰 형, 작은 형 얘기하는 건데요. 벌밭, 갯벌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큰 성은 조기살이 나갔다가 조기잡이 하러 나갔다가 덕적에서 공간입니다. 인천 공간이에요. 황서망이 배 등거리만 찾아왔고 호돈 등에 걸치는 얇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성은요, 조기잡이 하러 나갔다가 이 덕정이라는 공간에서 이 황서방이라는 사람이 시체도 못 건지고 겉옷만 찾아왔대요. 또 작은 성은 새우잡이에 나갔다가 덴마 다리 밑에 대가리 쳐박고 늘어진 걸, 덴마는 작은 배인데요. 그 작은 배 다리 밑에 대가리 쳐박고 늘어진 걸 누나하고 어머니가 끌어내왔어요. 시체 찾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큰 형과 작은 형이 이렇게 죽음의 공간을 보면서 우리 천명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바로 천명에게 바다는요, 재난의 공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왜요? 자신이 좋아했던 큰 형, 작은 형, 가족들이 다 바다에서 죽고 있으니까요. 재난의 공간이다. 그래서 굉장히 거부하겠죠. 가볼게요. 공주하게 아내, 즉 외숙모가요, 그때 노대에서 죽은 사람이, 즉 바닷가 그 배에서 죽은 사람이 어디 네 성들 뿐이었든? 이래요. 너무 매정하지 않아요? 야, 죽은 사람이 너네 형뿐이겠어? 이렇게 나무라죠. 때무리서만 엎어진 낙배가 20척이 넘었어. 때무리는 아까 무의도죠. 다시 한번 쓸게요. 낙배가
선배가 20척이나 넘었고 연평서 깨진 중선이 50척이나 넘지 않았었냐 라고 하는 이 태도를 보면서 이 사건, 그러니까 배가 뒤집어지고 사람이 실종되고 사람이 죽는 사건들을 굉장히 일반화하고 있죠.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1000명을 유별난 아이로 취급합니다. 유별난 것으로 취급해요. 너 왜 이렇게 유별나니? 왜 이렇게 소란이야? 그냥 남들 하는처럼 뱃사람 돼. 빨리 나가.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계속 설득하죠. 내가 나가고 나서 1000명이 얘기합니다. 내가 나가고 나서 비나 억수같이 퍼붓고 높새의 부엌 문짝이 덜그덕덜이다 해보세요.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우리 어머님 공시죠. 또 산으로 개로 바닷가로 밤새 울고 다닐게요. 난 배 타면 속이 울렁거려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울고 다니는 게 친절머리가 나서 그래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자기가 공포스럽지만 자기가 배를 타고 나갔을 때 어머니의 걱정. 어머니가 자신을 생각해서 아들을 벌써 2명이나 잃었으니까 마지막 아들도 잃을까봐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티는 안 내지만. 근데 그 어머니의 걱정 때문에 나는 못 나가겠다. 어머니가 울고 다니시는 게 너무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가고 나서 어디를요? 바다에 배 타고 나가서 이렇게 좋지 않은 기후 있을 때 아주 날씨 기후일 때 우리 얼마나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시겠어. 나 그래서 못 나가요. 이랬더니 공씨, 즉 어머니가 하는 말 보세요. 너 같은 애물의 자식은 하룻밥이 잡아갑시 사고 내가 선왕님께 축수하겠다 이놈아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머니가 진짜로 이럴까요? 일단 무슨 얘기냐면 너 같은 애물단지 자식은 하루빨리 잡아가라고 선왕님, 이 절대자에게 축수, 기도하겠다, 손 모아서 기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심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그냥 괜히 툴툴거리는 거고요. 속으로는 굉장히 연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겉은 공씨가 굉장히 나무라는 태도지만 속은 아들을 그 험한 바닷가에 이미 아들을 2명이나 떠다 버렸는데 계모도 아니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연민입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네. 그런데 가난하기 때문에 아들을 밖으로 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머니의 애절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씨는 말은 모질게 하나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진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말이 일치가 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과 이 겉과 속이 대조된다 라는 거죠. 슬픔, 연민, 안타까움, 누굴 불쌍하게 여겨? 우리 막내 아들, 우리 셋째 아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휴, 진짜 내가 내 돈 내보내고 싶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자, 다시 어머니에게 매달리면서 어머니, 묻해서 하는 일이면 묻은 육지죠. 바다가 아니라요. 묻해서 하는 일이면 뭐든지 할 때예요. 어렸을 때부터 일하면서 한 번이라도 투정한 적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네요. 넘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일제강점기의 열악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일제강점기의 열악한 상황. 왜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지금 현대시대는 공부만 하잖아요. 하지만 이때 당시엔 굉장히 생계가 어려워서 어린아이들까지도 현장에 뛰어들면서 생업을 유지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투정한 적 있었어요? 학교 갔다 와서 물끝 따라 심리나 나가서 조개를 잡았지요? 행여 조개가 밟힐까 하고 갯벌을 1년 한 12달을 후비적거리는 발자국 마보세요. 발자국이죠? 모아보세요. 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했죠,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학교 갔다 와서 물끝 따라 실내 나서 밤새 조개 잡았고요. 거기에서 1년 12달을 후비되는 그 발자국을 모아보세요. 만주를 가고도 남을 테니 발자국을 이렇게 모아보면 만주까지 가겠다는 거야. 나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엄마,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죠. 겨울에 동화젓, 동어라고 해서 숭어 새끼를 얘기하는데, 숭어 새끼를 젓갈로 담그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새우젓, 뭐 아니면 창난젓, 뭐 오징어젓 이런 것들처럼요. 황새기젓, 절이고 남은 손등이 터진 자리에 호소금이 들어가서 소금이 따끔따끔하게 들어가서 씨라를 죽겠지만 한 번인간 날 싫다고 안 했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굉장히 성실히 묵묵하게 일했다, 청실하게 노동한 천명이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기는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만 뱃사람 일만 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는 목적이 설득인 거죠. 그쵸? 근데 공주하게 안 해. 아주 청산유수 같구나? 말을 참 잘하는구나? 이를테면 어머니한테 내가 공치사하는 셈이냐? 라고 얘기해요. 정말 싫어하는 캐릭터. 공치사라고 하는 거는요, 치사를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칭찬하는 거죠. 야, 스스로 칭찬하는 거냐? 뭐 너 잘했다고 뭐 이렇게 봐달라는 거야? 막 이렇게 배숙모가 하는 거예요. 보다가 짜증났어요. 처음에 보다가. 네. 자, 천명이 얘기합니다. 숙모의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흐느껴 우는 듯한 소리로 말을 계속합니다. 숙모는 조용히 하지 않죠. 어머니의 의견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소리로 말을 계속하는데요. 애절하죠. 간절하고요. 여기 3점에서도 그렇지 6시면 어업조합소 생산을 받아오니까 새벽 3시부터 스루베지를 해서 이 박지를 해서요 물을 길어요. 박이라고 나오죠? 이 박을 막 이렇게 해서 물을 길어요. 고기를 해가지고 하루 종일 호조로 펄펄 뛰는 놈을 대가리 토막치고 창자를 가르고 있으면 나중엔 그 조기 눈깔들이 모두 나를 흘겨보는 것 같아. 몸소리가 쪄요. 그렇지만 나는 참을 때까지 참았어요.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이 자신이 얼마나 많은 노동을 했는지 힘겨운 노동 현실을 보여줍니다. 진짜 새벽 3시부터 일했대요. 얼마나 힘겹겠어요. 공씨가 울면서 얘기합니다. 이놈아, 애비하고 살아가려는데 어디 수월한 게 있는 줄 아니?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엄마 아빠지랑 같이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가난하니까 어디 이렇게 수월한 줄 알겠냐? 라고 하는 이 가난한 현실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수월한 게 없으니까 선창에서 소금을 날르면서도 어디 내가 고상한다고 편지했어요? 안 했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선창에서, 이 바다에서 소금을 나르면서도 내가 수월한 게 없는 줄 아니까 엄마한테 여태까지 티 안 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생한다고 편지했어요? 안 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지도 내색하지 않고 성실히 일한 거죠. 성실히 노동한 거죠. 공씨가 얘기해요. 이놈아, 네가 지금 못해서 버느니 물에서 버느니 하고 있게 됐니? 긴 겨울을 먹고 살고 할 때가 아니니? 이렇게 얘기해요. 장소를 가릴 때가 아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긴 겨울을 먹고 살고 할 때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긴 겨울을 먹고 살 때가 아니냐라고 하는 건 가족의 생계 유지에 관련된 거예요. 가족 생계 유지. 천명, 그러니까 항구에 가서 벌면 되지 않아요? 이 축항에 가서 마가대 짐도 지고 선창에 가서 하십게 날 일도 할 테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자 나와있지만 주석 달려있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게 배에서 짐 부리는 기구고 하십게는 거룩배인데 참고로만 하시고요. 이거는 항구에 가면서 벌면 되지 않냐 라고 하는
생계 유지 방법에 갈등을 보여줍니다. 그죠? 엄마는 공씨나 낙경 공씨는요, 이 생계 유지 방법에 대해서도 갈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정리하면 이 두 대상들은, 큰 그룹들은요, 천명은 항구에서도 있다. 아니다. 항구에서 언제 보냐. 그거는 노동이 진정한 노동이 아니야. 우린 뱃사람들이다. 바다에서 벌어야 된다. 이게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쪽 측면 사람들은. 알겠죠? 정말 답답한, 꽉 막힌 그런 어른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뭐 요즘은 그런 어른분들이 없겠지만, 거의 없지만, 뭐 옛날 같은 경우는 뭐 공무원이 최고다, 막 직업에 공무원밖에 없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셨잖아요. 그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 뱃사람, 이 무의도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직업은 뱃사람이야,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무슨 육지에서 일해, 항구에서 일해, 이렇게 이해를 안 하셨다, 이해를 못 하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야, 뱃사람은 유일하다, 항구에서 노동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거죠. 가볼게요. 그래서 자, 젊은 어부가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개로, 바닷가로 나오지도 않고 어젯밤 물에 동아떼가, 아까 얘기했죠? 숭어 새끼라고요. 그 생선 새끼들을 명칭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정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무튼 그 중에 동아떼가, 생선이 8미서 덕적으로 몰려가는 걸 공간이라고 아까 했죠? 인천 공간. 용유 춘필 할아버지가 추수 곡 씻고 지나가다 봤대요. 어떻게 때가 큰지 바다에 시꺼멓더라고 해요. 고기가 굉장히 많았다 이거죠. 노트를 알아보며, 그래? 곧 갈 테니 돛이나 올려놓게, 배로 이제 떠나려는 출항 준비를 하죠. 출항 준비. 동아떼 이렇게 큰 건 보긴 10년 만이라고 하대. 아유, 저 갔다 와서 쉰독을 절이려면요, 쉰독을 어지간해 손등에 또 터질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쉰독을 절이려면 이라고 하는 건 생선 젓갈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선 젓갈을 만들려면 이제 막 소금이 따갑따갑 하잖아요. 그래서 손등이 또 터질걸요? 라고 해요. 그만큼 물고기 떼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젊은 어부가 전달하고 있네요. 젊은 어부 다시 갯벌로 나갑니다. 바닷가로 갑니다. 공주학, 헌 고무장화를 한 켤레 들고 가도에서 나옵니다. 사금 파는 광부들이 신는 볼깃짝간까지 닿는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선 중심 대상 중에 요 헌 고무장화 네모칸 쳐주시고 별표 쳐주십니다. 이제 어부를 상징하는 건데요. 이 고무장화, 여러분 뭐 TV나 뭐 아니면 갯벌 체험 가서 신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장화 있죠? 이 장화를 들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금 자체가 이게 산에서도 있지만요, 여러분 모래에서도, 모래사자 써가지고 모래에서도 금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금을 추출하는 이 광부들이 신는 볼기짝이라고 하는 엉덩이인데, 이제 엉덩이까지 갖는 아주 기다란 고무 장화인가 봐요. 그리고 뒤따라 그의 아내라고 얘기하니까 이 공주학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숙모요, 숙모. 외삼촌하고 숙모 등장하죠. 공씨가 아범 나간다고 하네. 공주학이 천명에게 나갈 테니? 너 맨날 안 나간다고 하잖아. 나갈 테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주학은요, 저 말고요. 공주학은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천명이 얘기해요. 꺼질 듯한 소리로 나가요. 여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별표 디귿. 우선 태도 정리할게요. 태도 어때요? 꺼질 듯한 소리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신나서 나가요? 아니죠. 체념적이죠.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운명의 중심으로 봤을 때 운명을 거부해요? 순응해요? 네, 어쩔 수 없이 운명을 순응하고 있습니다. 포기한 거예요. 어른들이 봐봐요. 혼자 있는데 누나가 이제 뭐 곁에 있었으면 편이 될 수도 있지만 중국 천진으로 갔는데 얘 혼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응할 수밖에 없겠죠. 자, 공주하게 얘기해요. 안짝물이 배전을 넘더라도 이렇게 배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아까 물. 발 시렵지 않게 이거 신고 나가라 라고 해요. 이 신고 나가는 고무장화 다시 한번 나오죠. 장화를 받아 천명에게 신긴다. 이때의 장화가 여기에 장화죠. 둘 중에 하나의 필기 한번 합시다. 자, 우선 누가 신겨주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공주에게 주는 거죠. 삼촌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천명이 신을 신고 어머니를 따라서 개로 나간다. 일동 뒤를 따르고요. 무대가 공허해지고요. 이제 판성이가 개에서 나올 텐데 가기 전에 이 장어의 의미 정리하면요. 우선 공주에게 천명에 대한 애정입니다. 천명을 아끼고 있죠. 외삼촌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 너무너무 중요한 게 요거죠. 운명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여기에요. 천명이 나가요 라고 해서 말로 통해서 수능도 하지만 이렇게 행동으로 소재로도 보여줄 수 있다 이거죠. 천명의 운명 수능, 즉 뱃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뱃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상징하는 의미 서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판성이가 개에서 떠들며 달려옵니다. 이제 판성이의 캐릭터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요 한 줄 나오는데 우리 이 수능특강 본문에 실려 있는 부분은요. 이 판성이는 그 천명의 누나의 예비 매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쓸게요. 천명의 예비 매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중국 천진으로 간 그 누나 있죠. 그 누나가 천순인데 그 천순이를 굉장히 좋아했고 둘이 결혼 약속까지 했던 남자예요.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래서 내가 걸어서 천진은 못 갈 줄 알고 우리 누나가 있는 곳이죠. 천명 누나 있는 곳이죠. 걸어선 못 갈 줄 알고 죽어도 내가 한 번 보고 죽을 걸. 천순일 한 번 보고 죽을 걸 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천명 누나고요. 그리고 사랑이 느껴지죠. 요거 딱 하나의 멘트만 하거든요. 이 판성이. 근데 이걸 왜 보여주냐 굳이 물어봤을 때는 그거예요. 일제강점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헤어져야 되는 그러한 현실을 보여준다라고 해도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인데 중국 천진으로 일제강점기 시대현실 가난해서 팔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도 보여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가 이별하는 현실 또 보여줍니다. 가볼게요. 판성 가도로 달려갑니다. 공씨 잊어버린 거나 있는 듯이 사장에서 창왕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공씨는 어머니죠. 천명의 어머니요. 잊어버린가 있는 것이 모래사장 바닷가예요. 창왕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올라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사발에 물을 떠서 소반, 쟁반에 받쳐들고 나와 사당 앞에 내려놓고 선왕님께 두 손을 빌며 축수를 한다 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이 천명 아들을 걱정하죠. 무사기환을 소망하죠. 그래서 물 떠놓고 왜 되게 뭐 흰 한복 입고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시는 그런 장면들 TV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수를 하는데, 자, 이런 행동을 역시 아까 울먹거리는 것도 역시 이 아들을 보내기 싫어요. 천명을 보내기 싫은데요. 이 어쩔 수 없는 생계 때문에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우리 어머니의 심정을 보여주는 거죠. 가볼게요. 개에서는 배를 내는 벅적한 소요, 이제 소동, 소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노틀 할아범이 매기는 가락에, 즉 노동요죠, 노동요. 이 가락에 응하여 서해안 어부들이 청승을 뚝뚝 떠는 뱃노래가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우리 분위기 조성 해주는 역할이 이런 노동요겠죠? 뱃노래겠죠? 자, 동리 아이들이 그물 안내 배 나간다! 장안에 개미새끼 한 마리 없구나! 라고 하는 장안은 중심지인데요.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뱃사람들이니까 배로 바닷가로 나가면서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등등 떠들며 무대로 달려간다. 공씨 기도를 끝마치고 다시 개로 나갑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발을 뚝 멈춘다. 돌연 전신의 서름이 북받치나 보다. 휘청휘청 마당으로 들어오더니 마루 기둥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오열한다. 깜깜한 부엌에 공씨 혼자 우두커니 앉아 멀거니 바다를 내다보고 있다.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는 소리. 자, 넘어가기 전에요. 지금 배를 이미 띄웠고 이 아들 천명이 이제 실은 배가 떠났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잘 갔다 와. 드디어 우리 아들내미 말 아주 잘 들었네. 이게 아니라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꼿꼿하면 우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은 이렇게 오열을 하고요. 우두커니 앉아서 멀거니 바다를 내다보고 있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황망하고 걱정스럽고 우리 아들에 대한 연민이 드러나죠. 천명에 대한 걱정, 연민, 미안함,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오열하고 서러움,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마이크를 통해서 흘러나는 소리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이 화면에는, 무대 위에서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낭독 소리만 연출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는 이 서글픈 이야기를 그만 쓰기로 하였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대사 묶어주시고,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작품 시작할 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1화 에피소드를 제시한 후에 나는 이 이야기를 어쩌고저쩌고 하면요, 이거는 후일담 형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후일담 형식. 후일담 형식은 압축적으로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효과들도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서글픈 이야기라고 얘기했으니까 비극적 이야기, 비극성을 부각시켜주는 역할도 있겠죠. 가볼게요. 그 후 입에는 동화를 만재하고 돌아오다. 아까 생선이라고 얘기했고요. 숭어새끼. 만재, 가득 싫다 이거예요. 가득 식을고. 돌아오다. 생선은 많았나 봐요. 10월 하순 모진 노대를 만나. 물결과 파도겠죠. 파선하였다고 한다. 배가 작살이 난 거죠. 배가 부서지는 거. 뒤에 나와요. 각주에 있지만 참고로 쓸게요. 해주 수상경찰서의 호출장을 받고 공주학과 낙경이 달려가 천명의 시체는 찾아왔다 한다. 천명의 죽음이죠. 그는 부서진 널 쪽에다가 허리띠로 몸을 묶고 해주 항내까지 흘러갔던 모양이다. 노틀 할아범 외의 동사들은 모두 행방불명 실종입니다. 비극적 이야기죠. 내가 작년 여름 경성이 너무도 우울하여 수영복 한 벌과 책 몇 권을 싸들고, 자, 그러니까 네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에서는 이 후일담 형식으로 전달해주는 낭독자예요. 이 낭독자는 여기서 관찰자가 되겠죠. 내가 경성이 너무도 우울하여서
수영복 한 벌과 책 몇 권을 싸들고 21살의 내 꿈과 정열이 감상이 흩어져 있는 이 섬, 무의도죠? 찾았을 때 도민들은 여전히 고기를 잡으러 나갔고 동리에는 부녀자와 노인들만 있었다. 그래서 나, 관찰자, 목격자, 우리 낭독자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1000명의 집을 찾아가니 공씨는 얼빠진 사람처럼 같이 부엌에서 멀거니 바다만 내버보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달려와 손을 꼭 붙들고 선생님, 그렇게 나가기 싫다는 놈을 할 뿐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하였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이 공씨는 얼빠진 모습으로 울기만 했다 라고 하는 굉장히 애절함, 죄책감이 있을 거고요. 후회와 한탄을 할 겁니다. 이걸 수능 특강에서 우리 회한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있을 겁니다. 왜요? 그렇게 나가기 싫다는 놈을 1000명이 그렇게 나가기 싫다고 했는데 자기가 강압적으로 나가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1000명은 그가 6학년 때 내가 가르치던 아이였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때 그가 6학년 때 1000명이 내가 가르치던 아이다 라고 해서 이 나와 낭독자요, 1000명의 관계죠. 관계가 사제관계라는 거 우리 마지막 후일담 형식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죠? 사제관계로서 이렇게 관계성을 형성해주고요. 무의도 기행은 바로 나의 관찰자 시선으로 전달됩니다. 근데 그 나의 시선으로 전달되는 이러한 부분들, 특히나 후일담 구조가 너무 중요해서 한국적에 메모 한 번만 할게요. 이 후일담 형식은 희곡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희곡 갈래의 특별한 형식이고요. 그리고 이 후일담 형식이 갖는 효과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우선 굉장히 이 일들을 압축적으로 요약적으로 제시해 준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결말 부분을 압축적, 요약적 제시한다.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비극적 사건을 더 여운을 줄 수가 있겠죠. 비극적 이야기, 서사를 강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후일담 형식이 나의 시선으로 전개가 되면서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거는 무의도 기행에서 바다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아, 여기다가 바로 쓸게요. 바다. 이 1000명의 바다, 여기서는 무의도니까 서해겠죠. 1000명은 이 바다를 인식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난의 공간으로 인식해요. 그런데 낭면과 공씨와 공주와 그리고 그의 아내까지 모두 바다는 생업의 터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조적인 갈등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인물 그리고 형식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정말 거의 다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 작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 모래톱 이야기인데요. 같이 가볼게요. 모래톱 이야기에도 역시나 앞부분 줄거리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가와 달리 희곡이 아니라 현대소설이라는 걸 강조해 드릴게요. 앞부분 줄거리 먼저 보시면 K중학교 교사로 부임한 나는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희곡은 서술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 작품은 서술자가 있다라는 거. 서술자.
그래서 직업 나오죠? K중학교 교사로 부임했다. 아까 가작품도요, 무의도기행도 우리 나는 소학교 교사였거든요. 일제감정기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중학교 교사가 나로 나옵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 좀 지울게요.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 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 바로 쓸게요.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 인물들과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관찰하고 보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찰, 보고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 인물 계속 정리할게요. 건우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건우네 집에 가정 방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윤춘삼 씨와 건우 할아버진 갈바세 영감으로부터 근현대사의 역사 속에서 부당한 권력에 의해 삶의 터전을 빼앗기며 고난을 겪어온 조마이섬 사람들의 비참한 삶의 내력을 듣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자, 먼저 우리 중심인물 건우, 윤춘삼 씨, 그 다음에 갈바세 영감 기억해 주시고요. 거기에 근현대의 역사 속에서 부당한 권력, 이 권력자들의 부당한 행포가 나올 겁니다. 우리 힘이 센 사람을 강자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근데 그 강자가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유력자라고 나오는데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력자, 힘이 있는 사람들. 그것에 의해서 삶의 터전을 뺏기며 고난을 겪어온 조마이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생되고 피해자죠. 약자이자 피해자일 겁니다. 거주민들. 가볼게요. 삶의 내력을 듣고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나의 태도입니다. 조마이섬 사람들, 주민들의 편일 겁니다.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준 조마이섬 이야기는 언젠가 건우가 써냈던 섬 이야기에 몇 가지 기막히는 일화가 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건우 할아버지가 또 윤춘삼 씨가 들려준 이 이야기가 있대요. 자,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역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 건우가 써냈던 섬 이야기도 있는데요. 거기에 일화가 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야기 내용이 더 많겠죠. 건우 할아버지나 윤춘삼 씨가 얘기해주는 이야기가요. D 가볼게요. 우리 조마이섬 사람들은 지 땅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터전이 없다. 즉 소유하고 있는 땅이 없다 이거예요. 소유지가 없다. 와, 처음부터 없겠사 없었겠소만은 죄다 뺏기고 말았죠 라고 얘기해요. 처음부터 없었겠어요? 근데 저희 빼앗기고 말았어요. 수탈당했다 이거예요. 옛적부터 이 고장 사람들이 젖줄같이 믿어오는 낙동강 물이 만들어준 우리 조마이섬은 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옛적부터 이 고장 사람들이 젖줄같이 믿어오는 낙동강 물이 만들어준 조마이섬이라고 이 조마이섬에 대한 인식입니다. 조마이섬 인식을 보여줍니다. 누가 인식하는 거요? 주민들이 인식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조마이섬 인식 첫 번째 이미지가 이렇게 됩니다. 낙동강 물이 만들어준 땅이다 라는 인식을 첫 번째 하고 있네요. 두 번째 가볼게요. 건우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개탄조로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갈바세 영감이라고 나왔던 건우 할아버지 나오죠. 자, 근데 이 태도가 나옵니다. 개탄조다, 어조가 나오죠. 이 개탄조라고 하는 거는 한탄하는 겁니다. 태도가 나오고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 자기들 것이라고 믿어오던 땅이 자기들이 겨우 철들락 말락할 무렵에 벼랑간 외놈의 동척면으로 둔갑을 했더란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이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 자기들 것이라고 믿어오던 땅, 이게 바로 인식 두 번째겠죠. 근데 벼랑간 외놈이라고 하는 건 일본 놈이죠. 일제. 동척, 동양 척식 주식회사
얘 줄임말이에요. 동척이. 동양척식 주식회사 아시죠? 예, 일제강점기에 토지를 수탈하기 위해서 일본 세력이 강압적으로 세운 기구인데요. 갑자기 한국사 시간이 됐는데 이 정도는 알아둡시다 우리. 자, 그래서 일제 세력이 동척 명의로 둔갑을 했다. 그러니까 수탈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일제 세력의 소유가 되었다. 일제 세력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완용 아시죠? 네, 천하의 친일파, 나쁜 놈. 네, 그 사람 나오네요. 이완용이라는 놈이 을사보호조약이란 걸 만들어서 쥐락하더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노죠. 윤춘삼 씨의 퉁방울 같은 눈에도 증오의 빛이 이글거리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우선 퉁방울 같은 눈이라고 했을 때 윤춘삼 씨의 외양 묘사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관찰자이다 보니까 나잖아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니까 당연히 윤춘삼 씨의 내면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눈빛이라고 비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1905년 14년 겨울 일본 군대의 포위 속에 맺어진 을사보호조약이란 매국 조약을 계기로 소위 조선 토지 사업이란 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던 일, 그리고 이태 후에 이듬해인데요. 2년 후에요. 2년 후인 정미년에 가서는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수할사 변명 목적으로 통감이라고 하는 일제 수할사 받아들인 수용할사 치욕적인 조목으로 시작한 한일 신협약에 따라 더욱 그 사업을 강행하고 역둔토의 대부분, 원래 역토와 둔토의 줄임말인데요. 여기서는 그냥 국유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과 산림 원야들을 모조리 빼앗는데요. 자, 넘어가기 전에요. 역사적 사건 배경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을사조약 있죠, 여러분? 한국사를 그래서 많이 해야, 한국사를 많이 해야 이제 국어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들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현실을 반영한 소설이라서 그런데요. 참여소설이라서 이게 일사조약, 그러니까 1910년부터 우리가 일제강점기다 보니까 한일합방이 되다 보니까 이 1905년 역사적 배경 일사조약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그 일사조약 조약이 매국 조약이죠. 뭐 나라를 팔아먹는 조약이에요. 그래서 그냥 말은 번지르르하게 무슨 토지 사업인데, 근데 2년 후에는 정미조약으로 뭐예요? 한국 정부는 시정을 좀 개선해야 되니까 일본한테 다 지도하도록 넘겨 받아들여, 이렇게 억압적인 아주 치욕적인 협약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업을 강행해서 뭐예요? 아주 나라가 무능력하니까 이런 것들을 다 팔아먹는 매국의 이것을 그냥 눈 뜨고 본 거예요. 그래서 국유지의 대부분, 그리고 숲속 이런 것들을 원야, 들판을 모조리 국유로 편입시키는 등이라고 얘기하니까요. 조선인들이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그냥 한순간에 뺏긴 거예요. 이 정부들이,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 때문에요. 그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막 아등바등해서 집이랑 땅이랑 여러분이 다 샀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 땅을요, 매국노들 새끼들 때문에 다 팔아 넘겨서, 그게 여러분이 일궈놓은 땅을요, 민족들이 일궈놓은 땅을 그거를 통째로 일본한테 넘겨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유를 편업시키는 등 교묘한 구실과 방법으로서 비판이죠. 농민들로부터 빼앗은 뒤 이렇게 수탈을 합니다. 다시 불화하는 형식으로 동척,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리고 1인 수중에 일본인이죠. 수중에 옮겨놓던 그 해괴망측한 처사들이 문득 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너무 중요합니다. 해괴망측한 처사들.
별표 3개. 역사적에 대해서 저처럼 굉장히 빡쳐하죠. 네. 그래서 이것도 비판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아우 저 새끼들 아주 진짜 나쁜 놈 이러면서 해괴망측한 일들이 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라고 하는 이 과거를 떠올리는 이 나의 내면이죠. 나도 알고 있다 이거죠. 왜요? 이때 당시에 이제 40년대이기 때문에 배경 자체가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도 떠올랐다라고 한 거예요. 이 작품 60년대 출간됐지만 이 배경 자체가 이 땅덩어리 자체가 그냥 한순간에 60년에 딱 나온 게 아니라 이 옛날부터 내려져 오는 이런 역사적인 이런 배경들이 조마의 섬에 묻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과거에 그때 그 시절에 그때 일 나도 떠올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취길놈들 그래서 이 대사도 단적으로 비판하고 분노하는 멘트 찾아라 라고 하면 여기 쓰면 되겠죠. 건우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다시 국회의원, 다음은 하천부지 매립 허가를 받은 유력자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동갑되어 간 사연들을 쭉 들먹입니다. 그래서 일제에서요. 정확히 말하면 동척이나 일본인들이겠죠. 거기에 허가를 받은 유력자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매번 변경됩니다. 이 꼴이 되고 보니 선조 때부터 둑을 만들고 물과 싸워가며 살아온 우리들은 대간족 우찌되는 거요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조마의 섬에 대한 거 요게 인식이 나오는 거죠. 조마의 섬 인식 우리 2번까지 했죠? 3번이라고 표시해 주면 되겠죠? 조상 때부터 조마의 섬이니까 둑을 만들고 댐을 만들고 물과 싸워가면서 터전을 이렇게 읽어놓은 거예요. 그 땅덩어리. 그러니까 이 조마의 섬의 인식은 굉장히 애정이 있는데 이 우리들은 소유자가 아니라 거주민들이죠. 거주민들은 굉장히 애정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대간족 우찌되는 게요. 그의 꺽꺽한 목소리에는 건우가 지각을 하고 꾸중을 듣던 날 나리빼 통합생님도 나룻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낙동강 일대라고 아까 멘트 나왔으니까 이렇게 경상도기 때문에 나룻배 통학생입니다 라는 것을 통학생입니다 라고 하던 때에 그 무엇인가 저주하는 듯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원망이나 불평이 되겠죠. 얼마나 그들의 땅에 대한 원한이 컸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이 그들의 원한이라고 하는 건 그들에 대한 분노겠죠. 뭐에 대한 분노요? 이 소유자들에 대한 분노, 지배자들에게 대한 분노겠죠. 가볼게요. 바로 어제 있은 일이었다 라고 해서 이 나가 계속 관찰하고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가볼게요. 하단서 들은 대로 소위 배짱들이 만들어준 엉터리 둑을 허물어버린 얘기였다.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배짱들이 지배자일 거고요. 소유자들이겠고요. 권력자들이겠고요. 엉터리 둑을 허물어버린 이야기입니다. 라는 거죠. 당연히 엉터리 둑이니까요. 우리 소유자가 아니라 거주민들이 불안해서 그 엉터리 둑을 허물었을 겁니다. 가볼게요. 비는 연 사흘 3일 내내 억수로 쏟아지지 실하지도 않은 둑을 그대로 두었다가 물이 더 불었을 때 갑자기 터진다면 영락없이 온 섬이 떼죽음을 냈을 텐데 마침 배에서 돌아온 갈바스의 영감 건우 할아버지죠? 건우 할아버지가 설두 앞장서는 거예요. 두가 앞장서서 미리 무너뜨렸기 때문에 다행히 인명에는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요약해 주는 거죠. 요약적 제시.
그러니까 소유자들이 자기네들이 거기 진짜 안 살잖아요. 자기가 그냥 땅만 사놓고 안 돌려보잖아요. 그러니까 대강 둥 만들어 볼까 이래가지고 대충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살고 있는 이 거주민들은 얼마나 불안해요. 홍수 때문에 비가 막 쏟아지는데 둑이 무너지면은 왕창 물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막혀있던 것들이 빵 뚫리면 완전 거의 뭐 살수대천 마냥 사람들이 다 죽어나겠죠.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스스로 뭐예요? 이게 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그런데 와, 건우 할아버지는 끌고 갔느냐고요?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이 결과가 명시가 되죠. 결과가 건우 할아버지, 여기 갈바스의 영감이 끌고 갔다, 끌려갔다 이거죠. 왜 끌려갔냐고요? 이렇게 얘기하죠. 요거는 우리 독자들한테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결과부터 제시하는 거죠. 여기에 왜 끌려갔는지 안 나왔잖아요.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끌려갔지? 이렇게 하는 게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윤춘삼 씨는 그제야 소주를 한 잔 훅 들고 다음을 계속했다. 그래서 이런 소주 같은 경우는 이제 씁쓸한 심정을 보여주죠. 섬 사람들이 한창 둑을 파헤치고 있을 무렵이었다 한다 라고 해서 이었다 한다 라고 하는 건 우리 윤춘삼 씨가 바로 나에게 전달하는 구조로 이 작품이 진행되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윤춘삼 씨의 말이겠죠? 나가 우리 독자들한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똑똑히 말한다면 조마이섬 서쪽 강둑길에 검정 지프차 한 대와 닿은 뒤라고 한다. 지프차는 아시죠, 여러분? 좀 높은 SUV를 얘기하는데 검정 지프차면 조금 좀 힘이 센 이렇게 권력자의 차이인가 봐요. 웬 깡패같이 생긴 청년 두 명이 불쑥 현장에 나타나더니 둑을 허물이뛰는 광경을 보자 이내 노발대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설정해볼게요. 검정 지프차를 타고 내려온 웬 깡패같이 생긴 청년 두 명 세모 쳐주시고요. 바로 권력자의, 즉 이 땅의 소유자의 하수인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부정적인 세력이 되겠죠, 여러분? 네. 근데 그 둑을 허물어뜨리는 광경, 요거는 거주자들이 할 거고요. 이 위험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위험 방지하기 위해서 허술한 둑을 허물어뜨리죠. 왜냐면 홍수가 나면 이제 섬 사람들 다 죽으니까요. 방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엉터리 둑을 막아놓고 섬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던 소위 유력자의 앞잡인진 뭔진 모르되 아무리 타일러도 여보, 당신들도 보다시피 물이 안팎으로 이렇게 묻어나는데 섬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오? 해봐도 들어주긴커녕 그중 힘께나 있어 보이는 눈이 약간 치 째진 친구가 되리 갈바세 영감의 괭이를 이렇게 땅 파고 있는 둑을 무너뜨리는 괭이를 와락 뺐더니 물속으로 핑 집어졌다는 것이었다 라는 거죠. 윤춘삼 씨의 시선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엉터리 퉁을 만들어 놓고 이 소위 유력자 앞잡인진 뭔진 모르되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어떻게 말이에요, 이 힘께나 있어 보이는 눈이 약간 치째진 친구 당연히 하소연일 거고요. 이렇게 갈등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곤 누굴 믿고 하는 수작일 테지만 이때의 누구는요 바로 하수인이다 보니까 우리 유력자, 권력자, 소유자 있게 쓸 겁니다. 후욕 패설을 함부로 뇌까리자 제가 욕을 짓거리는 거예요. 욕을 패설을 뇌까르자 순간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을 갈바세 영감이요. 이 개같은 놈아,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냐? 니놈들이 욕심이 중요하냐?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이때 사람의 목숨은 네모칸 쳐주시고요. 조마이섬 거주민들의 목숨과
니놈의 욕심, 즉 여기에서는 탐욕을 얘기합니다. 이 탐욕에 뭐가 더 중요하니? 라고 해서 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말도 채 끝내기 전에 덜렁 그 자를 들어 물속에 태질을 해버렸다는 것이다. 내팽겨 치는 거죠. 내팽개침. 누가요? 할아버지 힘 세시네요. 그죠? 그래서 이 그자를 이제 영감이 내팽겨 치는 거죠. 상대방은 아이고 소리도 못 해보고 탕류에 휘말려 가고 지레 겁먹어서 달아난 녀석의 고자질에 의해서인지 이내 경찰이 둘이나 달려왔더라고 하면서 요약해서 제시해주죠. 내가 그랬소! 갈바스의 영감은 서슴지 않고 두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다 하면서 두 손을 왜 내밀어요? 내가 그랬소! 하면서 이렇게 수갑을 채워라 이거죠. 굉장히 당당한 태도입니다. 다행히도 벌써 그때는 둑이 완전히 뭉개지고 섬을 치덮던 탕류도 빙 외어돌며 문구정문적껏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정말 우리 조마이 섬을 지키다시피 해온 영감인데 살인죄라니 웃자면 좋겠는겨 깨까지 말하고 나를 쳐다보는 윤춘삼 씨의 벌건 눈에서는 어느덧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갈바스 영감은 거주민들을 살린 거죠. 거주민들의 목숨을 살린 의로운 행위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살인죄라고 이런 형명을 받죠. 근데 그 윤춘삼 씨의 태도가 벌건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흘리는 거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슬프면서 거기에 권력자들에 대한 분노와 울분이 있을 것입니다. 법과 유력자의 배짱과 선량한 다수의 목숨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나는 이방인처럼 윤춘사 씨의 캉캉한 얼굴을 건너다 보았다 라고 얘기하죠. 자, 요거 대조적인 표현이니까 체크할게요. 법과 유력자의 배짱 그리고 선량한 다수의 목숨 이렇게 대조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나의 서술자는 객관적으로 관찰은 하지만 보고는 하지만요. 플러스 이 법과 유력자를 배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이 조마이 사람들, 섬 사람들 편에 들어서 서술을 한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객관적 관찰 보고 플러스 이 주관적인 인식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유력자들 비판적인 시선과 조마이 섬의 거주민들의 애정어린 시선들이 같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식 풀 때 조심해 주시고요. 객관적으로만 서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이방인처럼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조마이 섬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자기가 거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처럼 윤준산 씨의 얼굴을 그냥 건너다 본 거예요. 무기력하는 거죠. 그래서 하할 수 없는 무기력한 태도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자신을 자기 비웃음, 자조적인 태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자신을 자조적으로 인식하는 표현이 바로 이방인처럼이라고 해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캉캉한 얼굴은 야윈 얼굴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야여가지고 이렇게 되게 퀭한 얼굴들, 좀 마른 얼굴을 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자, 가볼게요. 폭풍우는 끝났다. 이 폭풍우가 아까 홍수죠? 60년 이래 처음이니 뭐니 하고 수다를 떨던 라디오와 식물들도 이젠 거기에 대해선 감쪽같이 말이 없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라디오와 신문들이라고 하는 건 언론들일 텐데
이 언론들은 이 조마이섬에서 이렇게 살인죄로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영감도 보도하지 않아요. 무관심이죠 뭐. 그저 몇몇 일간신문의 수해 구제 의견란에서 다소의 금액과 옷가지들이 늘어갈 뿐입니다. 그냥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러한 수혜 구조란이 있어요 해서 그냥 거칠에만 해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피상적인 기사다, 피상적 성격의 기사다 라는 거예요. 피상은 겉에 거칠해요. 거칠해. 그러니까 진심으로 걱정해서 여러분 독자, 뭐 구독자 여러분, 친문들, 구독하는 우리 대중들 관심 가져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희 그냥 기세 내요. 보든지 말든지 이런 느낌으로 낸다 이거죠. 섬 사람들의 애절한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60이 넘은 갈바세 영감은 결국 기약 없는, 이제 기한 없는 감옥살이로 넘어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9월 새 학기가 되어도 2학기죠. 건우군은 학교에 나타나지 않다.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어떠한 글이 적힐는지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갈바세 영감 기약 없는 감옥으로 희생당하고요. 비극적 결말이고요. 건우도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하는 역시나 비극적인 상황이 이어집니다. 황폐한 모래톱 조마이섬을 군대가 정지, 땅을 이렇게 단단하게 해주는, 평평하게 해주는 그런 작업을 얘기합니다. 땅을 평평하게 하는 소문이 들렸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요 후일담 형식으로 얘기합니다. 어디 부분이요? B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 이 B 부분은 역시나 후일담 형식으로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 가작품하고 유사하게 압축적이고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순된 이런 현실들을 비판해주는 모래톱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까지 살펴봤는데요. 가작품하고 나작품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 작품은 1900 무의도 기행부터 정리할게요. 우리 불쌍한 우리 1000명이가 희생된 그 작품입니다. 1941년에 발표된 일제강점기 이막의 희곡으로 무의도라는 가난한 섬마을을 배경으로 일제감정기 어부들의 빈곤한 삶을 소학교 교사인 나의 시선으로 관찰적으로 담담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중심에는 고기잡이 배를 타지 않으려는 천명과 그를 바다로 내보내려는 부모와의 갈등이 있었죠. 천명은 배를 타지 않기 위해 마을을 떠나지만 천명이라는 이름이 암시하듯이 다른 어부들의 운명처럼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고 결국 그것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어른들의 욕망이 희생당하는, 너무 중요하죠? 천명의 삶을 통해서 작가는 자연이나 운명의 절대적인 힘 앞에서, 그러니까 바다죠. 감당할 수 없는 그 바다의 힘 앞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극성을 형상화하는 것이 이 작품의 주된 이야기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어른들의 욕망에 희생당하는 천명을 통해서요, 우리 무의도 어민들의 처참한 현실, 또 비극적인 삶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또 나 작품 이어서 정리해 볼게요. 이 작품은 1966년에 발표됐지만 이 1943년 이후 한동안 발표하지 않았던 작가의 복귀작이고요. 그래서 작품은 조마이섬을 배경으로 하여서 격동의 근현대사의 삶의 터전을 일구고 지키려는 하층민의 연대와 저항 의지를 담은 소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 1905년 일사조약부터 시작해서요, 막 시대가 바뀐 후 해방 후에도 여전히 소유자들은요, 힘 있는 사람들, 유력자의 이러한 조마이섬, 이 땅의 주인이 되겠죠. 거주민들은 그렇지 못하고요. 그래서 조마이섬의 사람들은요,
이 선조에게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일제강점기에는 총독부 권력에 의해서, 광복 후에는 유력자에 의해서 빼앗기는 순환을 합니다. 선 사람들은 발을 붙이고 살아오던 자신들과 무관하게 소유자가 뒤바뀌는 이러한, 너무 중요해요, 모순적 현실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힘을 모아 저항합니다. 그래서 모순적 현실을 비판한다 라고 하셔도 맞죠. 이 작품은 저항의 앞작성은 갈바스의 영감이 투옥되고 건우의 행방도 묘연해지는 것으로 끝을 맺는데, 이러한 결말을 통해 모순된 현실의 문제와 또 억압받는 사람들의 고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발합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속 시원하게 결말이 이어진 것이 아니라 비극적 결말이 이렇게 계속 지속됐다라는 건, 또 심지어 뭐 징역 몇 년 이게 아니라 기약 없는 감옥살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굉장히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볼 수 있죠. 또 부당한 권력에 맞서서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선사람들의 실현, 저항 의지를 알 수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작품, 좀 길지만 공부를 함께 해봤는데요. 희곡 작품 무의도 기행부와, 그리고 조마이섬 사람들이라고 하는 현대소설 작품 갈래비교도 역시나 해둬야 되고요. 중요한 건 가작품 희곡 작품은 서술자가 나타나지 않은데 대신에 특이하게 낭독, 후일담으로 전달하면서 이런 비극적인 현실을 담담하게 비교적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리고 두 가지 모두 운명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 또 갈등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